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녀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2억 원이 단 3개월 만에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박영수 씨는 자신을 올가매는 이 완벽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4년 9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의 한 동네 마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2세의 박영수 씨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다 비틀거립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어머,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62세의 김미정 그녀의 첫 인상은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연스러운 친근함.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라는 것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허리가 말을 안 들어서. 여기 근처에 혼자 사세요?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놀라운 점은 박영수 씨가 자신의 주소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김미정이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집 앞에 도착하자 김미정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여기 사시는 거 맞죠?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아이고 고마워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첫 번째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김미정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박영수 씨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미정은 주변을 살피며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가족 사진의 위치, 서류가 보관된 서랍,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파고들 틈새를.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서울에서 바빠요. 1년에 몇 번 오나 싶어요. 바로 이 순간 김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타겟 확정. 외로운 독거노인, 서울에 사는 바쁜 아들, 그리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재산.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김미정이 현관에 작은 빵 봉투를 걸어두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내일 또 뵐게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작 섬뜩한 것은 박영수 씨가 말하지도 않은 자신의 이름이 쪽지에 정확히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뢰 구축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정은 이제 박영수 씨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횡단보도 앞, 화요일 저녁 슈퍼마켓 입구, 수요일 오후 버스 정류장.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너무나 자주 마주치는 김미정. 어머, 또 뵙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정은 박영수 씨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산책, 오후 2시 마트 방문, 저녁 6시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휴식.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휴대폰 사용법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김미정은
박영수 씨의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망설임 없이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는 생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뚫려요.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한 적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 씨의 아들인 45세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함께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아, 그게 우연히 만난 분인데 참 친절해. 아버지,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사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아들의 경고였지만 박영수 씨의 마음은 이미 김미정의 다정함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지낸 외로움이 한 사람의 친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 앞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 허리 찜질팩과 함께 적힌 쪽지. 몸 조심하세요. 가족보다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때 동네 슈퍼 사장의 말이 박영수 씨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분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하시더라고요. 휴대폰 앱도 깔아주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의심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박영수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본인 인증번호 847291,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가입을 위한 번호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문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 고립과 조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정은 이제 박영수 씨와 그의 가족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박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이상한 문자가 왔다고 들었어요. 너는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하려고 해?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소리를 높여 다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미정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걱정.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못 보여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냐?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긴 건 아닌가요? 정말 죄송해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연기. 김미정은 마치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박영수 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냥 외로운 어르신이 안쓰러워서. 눈시울을 붉히는 김미정을 보며 박영수 씨의 마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너보다 더 날 챙겨줘. 아들이 떠난 후 박영수 씨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확인서, 발신인 김미정.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이 처음 만나기 이틀 전에 병원 진료 예약 일자가 찍혀 있던 겁니다.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밤 12시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요. 박영수 씨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미정이 누군가와 전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낮에 자신에게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부동산 담보대출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영수 씨의 이름과 주소, 심지어 집의 평수와 시세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정보를?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경계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비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김미정이 우산 2개를 들고 박영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은행일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박영수 씨는 은행 일로 고민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하시면 편해요. 저도 엄마 거 도와드리거든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에 박영수, 김미정, 박민수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이 진화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놀라운 순발력이었습니다. 김미정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사람인 양 연기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저까지 의심받는 거네요. 눈물을 글썽이는 김미정을 보며 박영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미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바로 그 순간 박영수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달 전 나타난 이 여자를 믿을 것인가. 민수야, 네가 언제 나한테 그리 신경을 썼다고. 미정 씨가 요즘에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외로움이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김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해요. 하지만 가끔은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르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눈시울을 붉힌 김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요. 한 달 안에 이자까지 꼭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잠시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어르신이 아니면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은행 대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부동산 담보로 하면 바로 나와요. 제가 모든 절차 다 해드릴게요. 박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의 절망적인 표정과 한 달간 쌓인 신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네, 어머니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박영수 씨는 마침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에 말입니다. 그 순간 김미정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박영수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일 후 박영수 씨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를. 토요일 아침 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영수님, 어제 오후에 대출 실행하신 5천만 원이 타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박영수 씨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한 순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미정이 박영수 씨의 신분증과 인감을 들고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오신 분이 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나는 그 여자와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그제서야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김미정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 씨는 서랍이라는 서랍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복사된 서류들, 집 구조도, 심지어 일주일치 생활 패턴이 적힌 메모까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바로 그때 옆집 68세의 김동우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너 그 여자 조심해야 해. 내가 조사해봤는데. 김동우가 내민 신문 스크랩.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서 발생하는 관계형 보이스피싱. 중년 여성이 독거노인에게 접근해 전 재산 편취. 기사 속 사진 속 여성은 바로 김미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지역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영수야, 이 여자 전과자야. 이미 5명의 노인네들이 피해를 당했어. 박영수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아들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수십 명을 속여온 전문 사기꾼. 과연 박영수 씨는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요일 오전 9시, 박영수 씨는 김미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다행히 김미정은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박민수, 이웃 김동호, 그리고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미정 씨, 아니, 너의 진짜 이름이 뭐야? 김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김미정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박영수 씨가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김미정의 얼굴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이건 저와 닮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몰래 설치한 CCTV에 담긴 김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서랍을 뒤지고 있어요. 화면에는 밤늦게 박영수 씨 집에 침입한 김미정이 서류를 복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5천만 원 은행에서 빼간. 내 돈 5천만 원 당장 가져와. 바로 그때 김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미정이 당황하면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하게 전화를 받는데요. 팀장님 오늘까지만 더 시간 주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김미정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연화 씨 맞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라고? 김미정이 아니라. 네, 이 여성의 실제 이름은 김연화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23건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김연아는 박영수 씨 외에도 전국의 독거노인 22명으로부터 총 15억 원을 편취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김연아의 체포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한 거대한 조직 범죄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김연아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영수 씨, 여기 이 자료를 좀 보시죠. 선생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타겟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름 옆에는 상세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나이 72세, 거주 독거, 가족 아들 1명, 서울 거주, 왕래 드문, 자산 아파트 2억, 예금 8천만 원, 성격 외로움 많음, 의심 없음, 공략법, 친절 신뢰 가족 갈등 금전 요구. 아니, 이게 다 내 정보야. 어떻게 이런 짓을. 수사관이 보여준 조직도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김연아는 말단이었습니다. 위에는 정보 수집책, 자금 세탁책, 그리고 총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독거노인 명단을 불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보, 심지어 우편물 배송 정보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김연아가 박영수 씨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6개월 동안 그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CCTV 영상들, 김연아가 박영수 씨의 집 주변을 맴도는 모습, 마트에서 그의 장보기 패턴을 관찰하는 모습,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까지. 6개월이나 내 주위를 캐내고 다녔다니. 그리고 이건 더욱 충격적입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것은 김연아의 연기 매뉴얼이었습니다. 매뉴얼 내용: 1단계 우연한 만남 연출 도움 제공으로 호감 획득, 2단계 일상 침투 규칙적 만남으로 신뢰 구축, 3단계 가족 갈등 조장 고립 상태 만들기, 4단계 금전 요구 소액부터 점진적 증액, 5단계 완전 편취 후 잠적.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연아는 이 매뉴얼을 사용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47명의 독거노인을 속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만 무려 35억 원이었습니다. 나같이 당한 사람이 47명이나 된다고. 네, 하지만 다행히 박영수 씨의 신고로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보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직접 접근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연아 조직의 배후에는 은행 내부자와 부동산 업체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6개월간의 기다란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연아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영수 씨가 되찾은 것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박영수 씨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이 애비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더 자주 와서 안부를 여쭸어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3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건은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영수 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제는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요즘에는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절한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캐묻지도 않아요. 그의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 사기꾼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진짜 친절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갈라놓으려 하지 않죠. 6개월 후 박영수 씨의 활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KBS, MBC, SBS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정부에서는 시니어 보안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영수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웃들, 진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수야, 오늘 저기 수락산에 등산이나 같이 함 가자. 그래. 이번엔 내가 막걸리 살 테니 한번 가보세.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교훈,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별하세요. 진짜 친절은 대가 없이 서두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가짜 친절은 과도하게 친절하고 빠른 신뢰를 요구하며 가족과 갈라놓으려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외로움을 이용당하지 마세요. 외로운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교훈,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이웃, 은행, 경찰,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도 꼭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보 공유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생생한 우리 이웃들의 얘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